자, 이제 취소 볼게요. 취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유효했다가 취소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소급에 대한 뭐 정의가 나와 있죠. 소급이라는 건 거스를 소 미칠 급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냐면 장래효. 장래효라는 건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걸 봤어요.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성립한 거였죠. 성립한 거예요. 성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효란 말 쓰지 않고요. 그럼 무효라는 건 성립을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무효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취소라는 것은 취소를 안 하고 있으면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일단은 유효하다는 건 확정된 것이 아닌 거죠. 불확정적, 즉 유동적 상태.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아니고 세모 상태, 세모 상태.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취소권자가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취소를 합니다. 그럼 얘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제 법률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취소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다 없애요. 그러니까 취소는 뭐가 있다? 소급효가 있다. 그럼 결국에는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같아지는 거야? 결국에는 무효랑 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소를 하고 나면. 근데 취소는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좀 싸게 팔았어요. 근데 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차피 집도 팔 생각이었고 당장 현금도 필요해. 그럼 제가 야, 나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지만 취소 안 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추후에 뭐 한 거야? 인정해 준 거지. 그게 추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추인이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그죠? 첫 번째 뭐 있었어요? 무권대리 추인. 두 번째가 무효행위 추인. 세 번째가 취소행위 추인.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추인은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하나만 살짝 껴넣는 거 있긴 한데 3가지.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행위 추인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불확정적 유효예요. 그럼 제가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제가 나 취소 안 한다라고 추인합니다. 자, 그럼 추인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적 유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 동그라미가 되는 거지. 그럼 취소행위 추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불확정적, 즉 유동적 유효를 뭘로 만드는 거야?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거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취소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제 확정 유효가 됐으니까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취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취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취소의 소급효에 관한 내용 보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추인에 대한 개념 요것들 위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는요. 이익만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누구든지 하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만 합니다. 취소권자. 그럼 취소권자가 누군지 140조 한번 보세요. 37쪽에 취소권자가 나오죠. 140조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그리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제착사 나온 거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누가 나왔어요? 대리인 그리고 이들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사람. 얘네들만 할 수 있다. 만. 그러니까 얘네들 말고 취소권자가 따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더 이상 없는 거야. 얘네들만 취소할 수 있어요. 제착사,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권자를 지금 법률로 정했는데 보신 것처럼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인데 몇 가지 유의하실 점만 보면 좀 전에 보실 때 제한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한능력자가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느냐 얻을 필요 없느냐가 문제예요. 얻을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얘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정리 잘 해두시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매매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이제
계약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야? 계약을 취소하면.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해도 된다고요.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비교되는 건 뭐냐면 추인이에요. 추인. 자, 추인을 하게 되면 불확정적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그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니까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책임져야 돼? 져야죠. 그러면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줘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추인은 언제 하는 거냐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언제부터 해야 돼 그럼? 미성년자의 취소 원인은 뭐예요? 애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 얘는 그게 취소 원인이에요. 그럼 취소 원인이 소멸한다는 건 미성년자가 뭐가 되면? 성년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으면 추인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취소는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돼요? 원인 중에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취소하려면 성년자가 된 다음에 해야 돼? 미성년일 때도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건 취소다, 추인이다? 추인이죠. 요번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기망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기망 중에도.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 원인이 뭐예요? 기망, 띵한 상태야 지금. 그럼 기망 중에 추인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지. 근데 기망 중에 취소는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취소는 원인 중에도 상관없는 거고요.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다? 추인이다라는 거예요. 추인. 예전에 다른 시험 사법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출제했어요. OX. 틀려. 취소는 원인 중에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소멸한 다음에 하는 건 취소가 아니라 뭐다? 추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착사 다 나왔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대리인이 나오는데 대리는 두 종류가 있었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임의 대리네요. 임의 대리는 얘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얘는 못해요. 누가 해야 되니까? 본인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 못하고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을 따로 받아야만 취소 가능하다. 요게 이제 좀 전에 우리 대리 공부할 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받은 거야. 그럼 얘는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까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고 특별 수권이 있어야만 대리인도 임의 대리인도 취소 가능하고 뭐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는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얘만 좀 조심하시고 승계인은 뭐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 있는데 얘네들도 승계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어요.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는 뭐가 있냐면 상속이 있어요. 상속.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을이라는 애가 상속을 받았대. 그럼 상속받을 때는 특정된 것만 받아요? 와장창 다 받는 거야. 다. 이 갑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승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괄 승계라고 불러요. 근데 갑이요. 을이랑 이 건물에 X 건물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갑으로부터 승계하죠. 이건 다 받는 거예요? 특정된 것만 받는 거예요? 특정된 X 건물만 받는 거죠.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라고 해요. 그럼 어찌되었든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이 취소권자를 승계한 사람도 뭐 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취소하게 해주겠다라고 법률로 정한 거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 조심하실 점은 요거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절대적이죠. 취소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재, 착사. 그러면 착오와 사기 강박은 제3자, 선의 제3자 보호하잖아요. 근데 제한 능력자 취소는 제3자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대리인. 근데 요거 조심하시고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 수권이 필요하다라는 점 확인하시고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모두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18살이에요. 근데 요 을은 예를 들어 30살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와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 30살의 상대방은 미성년임을 이유로, 갑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야?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고 제한 능력자 또는 착오나 사기를 일으켜서 의사표시 한 사람만 취소권자지 그의 계약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닌 거야. 제착사, 대리인, 승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우리가 본 것처럼 상대방 있는 뭐야? 단독행위요. 그러면 이런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한다. 일방적으로. 그것을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형성권이다라고 불러요. 형성권이라는 건 단독행위는 법률행위 분류로 들어가는 거고 이 법률행위 단독행위를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건 상대방이 응해줘야 돼요.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야. 일방적으로. 그거를 형성권. 그럼 얘가 권리를 행사하면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형성된다는 거야. 일방적으로. 이걸 형성권이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자, 우리 법조문은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누구한테 하라고 되냐면 상대방.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이건 예외 없어요. 언제나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한 사람에게 취소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취소하는 게 아니다. 이번 시험에 요거 출제됐고 이번 시험에 이제 뭘 출제했냐면 이런 거죠. 갑이 있는데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이 갑에게 사기친 거예요. 사기를 친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현재 누구한테 팔았냐면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는 누구야? 갑이지. 사기당한 의사표시한 사람 갑. 그러면 이 갑은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을일까요? 병일까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자기랑 법률행위, 계약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얘한테 해야지. 얘한테 하느냐? 요게 요번에 출제됐고 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취소는 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거 봤었는데 갑이 지난주에 안 봤군요. 나중에 볼 거예요. 갑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근데 A가 갑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랑 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속여가지고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A가 갑을 협박합니다. 야, 너 을한테 팔아라. 안 팔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얘한테 팔았대. 자, 그러면 이제 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기친 사람이 이제 제3자고 이때는 을이 A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갑이 취소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는 사기친 A에게 하는 걸까요? 계약을 한 을에게 하는 걸까요? 무조건 을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예외 없이 무조건 계약을 한 사람에게 취소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번 시험에 출제된 게 이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가 양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전득자, 요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상대방 을에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뭐 우리가 본 것처럼 언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했냐면 처음부터. 제한 능력자 특칙은 지금 안 보셔도 되겠고요. 그럼 이제 취소했으니까 이미 넘겨준 거는 돌려 받아야죠. 우리 그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취소해서 넘겨준 건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추인이죠. 아까 추인은 뭐라고 했냐면 불확정적 유효인 것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확정 유효로 만들어서 다시는 취소하지 못하는 거야. 자, 요건 볼게요. 누가 하느냐? 일단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140조가 정하는 취소권자야. 취소권자 누구였죠? 착사 그리고 대리인, 승계인이에요. 걔네들이 모두 할 수 있다. 추인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원인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그건 추인으로 볼 수 없고요.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취소 원인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취소권자가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야 추인이 된다. 그러니까 요건은 이런 거예요. 추인, 임의 추인이 있고 법정 추인이 있는데 법정 추인은 나중에 볼 거고, 추인이라는 것은 불확정적 유효를 뭐로 바꾸는 거야? 확정적 유효로 바꿔서 다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추인권자, 취소 원인의 소멸, 취소권의 인식. 그럼 첫 번째, 추인권자가 누구였죠? 취소권자야.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였냐면 제, 착사,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추인권자와 취소권자의 범위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요건 때문이야. 아까 요 예 보세요. 제한 능력자는 뭐 할 수 있다 그랬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왜? 요것 때문에 취소 원인이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면 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지.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인 상태에서 추인하면 그건 추인이 아니. 그럼 추인한 게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사기치거나 협박을 합니다. 일단 사기쳤어요. 이 속아가지고요. 현재 기망 중에 있어. 상태 안 좋아. 지금 띵합니다. 기망 중에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추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망 중에 추인한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기망 중에 추인을 했다. 이거 추인이에요?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거야? 볼 수 없는 거지. 만약에 기망 중에 추인도 추인이면 사기치면서 모두 받을까요? 추인까지 받겠지. 자, 또 보면 돼요. 을이 갑을 협박합니다. 강박 중이다. 강박 중이라는 건 공포심 중에 무서워서 뭐 한 거야? 추인한 거야. 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강박 중의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만약에 강박 중의 추인도 추인이면 을이 어떻게 할까요? 협박하면서 매매계약서 안 쓰면 너 어떻게 해버린다? 무서워서 계약서 썼어요. 다 썼니? 추인산장 써봐. 안 쓰면 어떻게 해버린다? 무서워서 추인까지 합니다. 그럼 이걸 추인으로 인정해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망 중이거나 강박 중의 추인은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 틀린 분을 위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어요. 갑이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18에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미성년인 상태에서 나 취소 안 합니다 라고 추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갑이 한 추인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추인이 되어서 확정적 유효가 되려면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걔가 누구라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은 이런 거 없으니까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은 예를 들어 친권자는 자기 자녀가 제한 능력자지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 원인이라는 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에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리는 거야.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마지막, 취소권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사기당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야 라고 의사표시해야 돼요. 내가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모르고 했다면 그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세 가지 요건. 그럼 세 가지 요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취소 원인은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근데 누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요? 법정 대리인.
자, 다 보셨고. 추인이 있으면 확정 유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이제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이번 시험에는 역시 이 법조문이 간단한 거지만 시험엔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고요. 이번 시험에 또 나왔어요. 아까 취소권은 뭐라 그랬죠?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이 있다면 누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면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빠르게 법률 관계를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바꿔서 얘기하면 언제부터 추인할 수 있죠? 취소 원인이 소멸한 날. 취소 원인이 소멸하면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돼요? 3년. 그리고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최장 몇 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10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가 사기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약을 한 게 언제 했냐면 2010년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요 갑이라는 애가 1년 있다가 2011년에 나 작년에 사기당했었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건 기망 중이에요? 기망에서 벗어난 거야? 벗어난 거야. 내가 사기당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 이제 기망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몇 년? 3년. 그러면 2014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면 몇 년이에요? 2020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취소권을 몇 년 안에 행사해야 됩니까? 여기서 2014년까지예요? 20년까지예요? 14년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게 도래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 빨리 와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빨리 와요? 3년. 이 안에 해야 돼. 이 안에. 여기까지 안 하면 취소권 소멸. 자, 하나 더 볼게요. 갑이 사기당했는데 애가 좀 둔해가지고요. 2018년에 와, 나 옛날에 사기당했네.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갑은 몇 년 안에 취소해야 됩니까? 여기로부터 3년이면 2021년이고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면 몇 년이요? 2020년. 언제까지요? 2020년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른 기간이 도래하면 취소권은 바로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제척기간. 요번 시험엔 뭐라고 냈냐면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X.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제척기간에 관한 문제. 자, 법률행위 부과는 이번 과정에서는 안 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에 물권, 채권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럼 물권은 뭐에 대한 법이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46쪽에 물권의 의 그리고 성질. 그러니까 물권은 우리가 본 것처럼 스스로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고요. 채권은 지배해요, 청구해요? 청구하지.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직접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니까 사람을 지배하여 실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물권은 뭐예요? 절대성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주장해요? 모두에게 할 수 있다. 모두. 채권은 뭐였죠? 상대.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하는 거고 물권은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고요.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물권은 뭐 자유롭게 양도할 수도 있다. 가볍게 보시고 그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뭐라 그랬어요? 물건. 원칙은 물건. 예외는 뭐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보시고
그럼 물건,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98조, 99조는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세요. 물건이란 뭘 물건이라고 하냐면 첫 번째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유체물은 뭐예요?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유체물.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전기. 전기도 뭐예요? 물건인 거예요. 남의 전기 훔쳤으면 절도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연력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아닌데 뭐가 되면, 관리가 되면, 공중에 있는 공기,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물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산소를 추출하여 용기에 담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가능해져요? 관리 가능해지죠. 그럼 뭘로 본다? 물건으로 봐요. 수력, 풍력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말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물건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부동산과 동산인데 일단 부동산은 토지랑 뭘 말한다 그랬죠? 정착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건물을 얘기했고, 그러면 이런 거 다 이외의 물건은 전부 다 뭐다? 동산. 그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뭐야? 동산인 거지. 부동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니까? 동산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댕댕이 뭐야? 물건이죠. 물건이죠. 우리나라 법은 아직도 그 동물을 물건으로 처리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개정안이 한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정안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근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독일 민법은 90년에 개정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정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댕이나 양이나 전부 다 뭐예요? 다 물건이에요. 전 물건.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법 감정이 상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다치게 하면 상해죄가 형성되는 거예요?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손괴죄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권의 객체는 물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써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저당권은 보통 어디에 설정하죠? 토지나 건물. 동산에는 안 되잖아. 부동산에만 하는데 예외적으로 전세권에다가 저당 잡을 수도 있어요.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잖아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작년에 출제됐어요. 작년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설정될 수 없다. OX? 틀려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물건이 아닌 재산권에도 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죠. 그리고 물건이 어때요? 특정되어야 한다.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계약이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 계약은 반드시 현존하는 물건만 계약할 수 있어요? 장래 물건을 미리 계약할 수 있어요? 미리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년 봄에 나올 신상품 매매 계약을 미리 해둘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목적물의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지금 되어 물건이 있어야 돼. 있어야죠. 물건이 현존해야 되고, 그리고 뭐야? 특정돼야지. 어떤 건지 모르면 물권은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물건이 뭐가 되었어야? 특정되었어야 물권이 성립하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갔어요. TV나 하나 살까 하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더니 TV가 쫙 깔렸어요. 지금 특정된 물건이 있다 없다? 아직 없어요. 제가 안 찍었으니까. 그럼 제가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럼 제가 소유자가 되려면 그 중에 한두 개를 뭐 해야 돼요?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권이 성립할 수 있고,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요. 이번 시험에 요거 나왔죠? 구성 부분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이라 해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증감 변동되는 거예요. 증감 변동.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 요거 채권을 표시하는 거예요. 권리권자라고 생각하시고 권세권자.
그러면 얘가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보통 돈 빌리면 저당 잡히잖아요. 근데 이제 담보 물권 중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양도담보라는 물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도 뭐라고요? 채권이다, 물권이다. 담보, 물권인 거야. 근데 얘가 뭘 양도담보로 설정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만장, 양식장에, 뱀장어 양식장이었거든요.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설정합니다. 자, 뱀장어 사건인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뱀장어 100만 마리를 양도담보로 설정했을 때 이 물권이 인정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정성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뱀장어가 가만히 있겠어요? 팔려 나갑니까? 그렇죠. 어린 것들이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치어가 들어오면 성어가 되면 배출되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증감 변동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물권을 부정할 거냐 인정해 줄 거냐라는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수량과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특정성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예요. 이번 시험 요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얘죠. 물권이 성립하려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 그러니까 사실 동산, 이런 건 동산이죠. 동산. 그럼 여기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있겠지. 여기 앞부분이랑 뒷부분 소유자가 다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한 물건이 아닌 물건의 일부에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사는 그런데 식별하기가 쉬워요. 독립성을. 요게 지금 보시면 이게 펜이에요. 펜의 독립성을 나타내는 단위가 뭐예요? 한 자루. 한 자루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럼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 한 개. 책을 나타내는 한 권이죠. 한 권의 소유자는 몇 명이에요? 소유권은 한 개만 있어야 돼. 그게 기본적인 독립한 물건에 대한 일물일권주의라고 불리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부동산은 눈으로 딱 보면 식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라고 했고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인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이에요. 그럼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는 눈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야 라고 식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눈으로 보면 어디가 하나인지를 알 수 없잖아.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독립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땅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으면 이거 우리 이제 공부하잖아요. 지적법에서 뭐 합니까 이거? 토지를 분할하죠. 분할해서 예를 들어 이게 100번 집, 한 필지가 됐어요. 그럼 이 한 개 필지는 이제 하나의 물건인 거야. 그럼 여기 소유권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 그럼 갑이 현재 소유자인데 을이 찾아와가지고요. 친구 을이 야, 땅 좀만 떼주면 안 될까? 요만큼만 나 줘라. 그럼 여기다가 금을 찍어가지고 이 땅만 을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이게 된다면 부동산 일부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을의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고요. 그럼 얘한테 정소유권을 주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되죠? 분할해야지. 그럼 분할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00번지니까 100의 1번지가 되겠죠. 100의 1번지. 100-1번지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네. 저도 몰랐어요. 지적법에 그런 거 나오나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한번 100-1번지라고 그랬거든요.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어요. 이 무식한 놈 이러면서 100-가 아니라 100의 1번지라고 읽는답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100의 1번지가 되면 요건 이제 일부예요. 독립한 물건이에요. 그래야만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토지는 독립성의 단위를 뭘로 나눈다? 필지. 한 개 필지가 하나의 물건이에요.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은 한 개 동. 한 개 동의 건물이 하나의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관찰하면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는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가 있어요. 그게 원칙인 거야. 그러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사고 팔아야 돼요? 동체로 사고 팔아야 돼.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집합 건물 개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보면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한 동 건물의 소유권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이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분 건물, 구분 소유가 성립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한 필 토지 일부나 한 동 건물 일부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예외예요, 예외. 그럼 예외라는 건 일부에도 성립하는 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필 토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100번지예요. 100번지 일부에만, 요만큼에만 분필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용익 물권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공부할 건데, 용익이라는 건 뭐냐면 사용, 수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물권은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앞에 지상권, 지역권은 첫 글자가 뭐죠? 땅지자네. 그럼 얘네 둘은 어디에만 성립하냐면 토지에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전세권은 토지에 성립할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성립이 됩니다. 보통 우리 전세권 설정은 대부분 토지에 할까요? 건물에 할까? 대부분 건물 전세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 건물 전부를 빌려야 돼요? 일부만 빌려도 돼요? 일부만. 땅을 빌릴 때도 요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서 등기하면 되는 거고요. 저당권은 건물 일부에 설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요번 시험 문제였어요. 건물 일부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되는 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커요. 그러면 방 한 칸이나 방 두 칸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죠. 사실 지금은 방 한 칸만 전세를 얻어서 쓴다라고 하는 건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전세 방 한두 칸이었어요. 예전에는 전세도요, 그 집을 다 빌려 쓰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독채 전세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방 한두 칸 다 빌려 썼습니다. 그러니까 빌려 쓸 때는 전부를 빌려 써야 돼요? 한두 칸만 빌려 쓰면 돼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당권은 은행 가서 돈 빌리러 갔다가 저 돈 빌리는데요, 우리 아들 방만 저당 잡힐게요. 이 돼, 안 돼?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절대로 일부에 설정될 수 없고, 일부에 되는 건 무슨 물권이라고요? 용익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토지가 아니라 건물 일부예요. 그럼 건물 일부를 빌려 쓰는 건 셋 중에 뭐만 나와야 될까? 얘는 건물이 안 되니까 전세권이랑 좀 전에 보신 구분 소유, 요게 예외예요. 자, 그럼 이제 수목 좀 볼까요? 수목. 나무예요, 나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다. 그럼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와 별개로 다룰까요? 토지의 일부로 다룰까요? 일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된다. 부합. 뒤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부합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이 팔리면 뭐도 같이 팔리는 거야. 나무도 같이 가는 거고, 그럼 만약에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럼 경락받는 사람은 토지만 취득해요? 나무도 취득해? 나무도 취득. 이게 원칙인 거야.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나무만 별도로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뭘 하면? 등기.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별개고요. 두 번째는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이 나무도 토지와는 별개로 봅니다. 근데 얘는 법률에 의해서 뭐가 된 거야? 등기가 된 거고,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등기가 아니고 관습법상 인정하는 거야. 뭐예요 이거?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토지 소유자와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면 되는데, 우리 판례가 명인 방법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 특정. 그리고 반드시 뭐가 표시가 돼야 되느냐? 소유자가. 그러면 이제 토지와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나무는, 수목은 토지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합돼요. 토지에 부합.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뭘 갖추면 된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명인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요 나무들을 줄로 새끼 줄로 주위를 삥 둘러치고 여기에다가 요거는 을의 나무예요 라고 써놓는 거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입니다. 목찰 나무 이름표 을 거다 써도 되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을 좀 벗겨서 수피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을 거다 이렇게 묵서해두면 명인 방법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명인 방법 인정으로 한 판례는 공통적으로 나무가 어떻게 됐죠? 특정됐고요. 뭐가 표시됐어요? 소위 이래야만 명인 방법이에요. 판례에서 문제가 된 사건 중에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산 100번지에 있는 나무 중에 50그루는 갑의 소유다. 명인 방법 인정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거야? 50그루가 어떤 건지 특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도 되고 소유자가 표시돼야 돼. 근데 등기된 임목이랑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랑 어떤 게 더 공시 방법으로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등기죠. 그렇죠? 명인 방법 여기다가 나무 편말 붙여놨는데 누가 올라가서 추워서 이거 뽑아가지고 불 떼면 없어지는 거야. 매우 불안정한 공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의 대상만 되는 게 아니라 뭘 설정할 수도 있다. 왜? 뭐가 있으니까. 돈 빌려주고 등기부에 저당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은 이렇게 팻말로 표시할 수 있어도 여기다가 뭘 설정할 수는 없을까? 저당권 설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설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데 그치는 거지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어요. 예외까지 봐두시고 이런 건 뭐 기초 개념이니까 뭐 꼼꼼하게 암기하진 않으셔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야 돼요. 물권의 대상은 뭐라고요? 물건.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다. 아까 뭐 있었죠? 저당권. 저당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죠? 고만 좀 물어봐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몰라요. 좀 전에 1시간도 안 됐지만 1시간도 안 됐지만 좀 전에 얘기한 걸 지금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이 얘기는 보통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뇌과학협회에서 발행한 책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그 지식을 50% 절반을 까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어요? 절반으로 까먹는 시간 얼마에 걸릴 것 같아요? 5분입니다. 5분. 뭐 붕어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보통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듣고 좀 5분은 넘었잖아. 그리고 당연히 까먹는 거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반복이요.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대신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하면 이게 기억이 오래 안 가기 때문에 자꾸 틀려도 돼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자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물권이 성립하려면 그 물건은 어떠해야 된다?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으면 즉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하는 것들도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빌려 쓰는 거는 일부만 빌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소유권은 된대 안 된대? 안 되는 거였죠. 저당권도 안 되고 그리고 수목도 원래는 토지의 일부지만 독립성이 없는 거지만 등기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성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써있죠. 그래서 원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는데 예외가 인정되고요. 대표적인 것은 용익물권이야. 용익물권은 빌려 쓰는 거니까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 이 185조가 물권법의 첫 번째 조문입니다. 그러면 185조에서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물권은 뭘로만 만들 수 있대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요번 시험에 출제된 거 뭐라고 출제했냐면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는 창설될 수 없다라고 출제했어요. OX.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법률로 만들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창설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끼리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끼리 만들면 무효고 물권은 뭘로 정한다? 법으로 정합니다. 자, 계약은요. 계약은 법정주의예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자유가 원칙. 왜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냐면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둘의 문제예요. 둘의 문제. 그럼 둘만 합의하면 새로운 계약을 얼마든지 만들어 놓도 돼요. 근데 물권은 당사자 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에 대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물권은 절대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이 만나서 속닥속닥 하나 물권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는 안 돼요. 물권은 공시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물권은 법으로 정해 놓을 거예요. 그럼 법으로 정해 놓으면 이 중에 필요한 게 있으면 법이 정해 놓은 걸 선택해서 쓰는 것이지 새로운 물권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얘기하면 오늘 수업 끝나고 두 분이 만나셔서 내 건물에 물권 하나 설정하자. 그 이름 오늘 민법 수업에 했으니까 민법권으로 할까? 라고 두 분이 민법권이라는 물권을 창설했어요. 그러면 이게 등기부에 등기될까요? 안 되겠지. 설령됐다 쳐보세요. 설령 등기가 됐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려고 등기부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어요? 민법권이라고 써있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저당권이 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률로 정해놓은 거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권은 자유가 아니라 뭐가 원칙이다? 법률이 정하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겠어요? 임의 규정이에요. 185조는. 당연히 강행. 물권법의 첫 번째 조문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니까 계약은 임의 규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물권은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강행 규정적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강제합니다. 종류를 강제하고요. 내용을 강제합니다. 그러니까 종류 강제라는 건 뭐야? 법이 정하는 종류 이외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용 강제. 법이 정하는 종류를 선택했어도 그 안에 내용을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내용 바꾸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종류뿐 아니라 모두 강제하는 거야? 내용.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냐면 명령, 규칙 이런 것들은 물권 창설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오로지 뭘로만 된다? 법률로만 되지 명령이나 규칙은 안 돼요.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뭐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령, 규칙은 각부 장관령이에요. 그럼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 시행규칙 이런 거 가지고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오로지 법률, 재정 주체가 다르지.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회가 만드는 거고요.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시간에 3권 분립 받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그럼 이 경우에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국회가 만드는 거고 지금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령은 정부에서 만드는 거야. 정부에서 만드는 건 믿을 수 없어요. 꼭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사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옛날 프랑스 혁명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국가가 하는 거라고는 국민 괴롭히는 게 일이고 세금 뜯어가고 잡아가두고 이러니까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게 국회인 거야. 그러면 그런 일을 할 때는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국회를 통해서 해라. 국회는 누굽니까? 우리의 대표자죠.
확 와닿진 않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은 누가 만든 거? 우리의 대표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봉건적인 물권 제도의 부활을 막겠다는 취지예요. 작년에 뭐라고 출제했냐면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하여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라고 출제했어요. 작년 문제. 부동산 등기 규칙에 의하여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OX. 안 되지. 규칙이잖아요. 오로지 뭘로만 된다. 법률. 그럼 만약에 시험에 더 치사하게 나면 물권은 법령으로 창설할 수 있다. OX. 안 된다고요.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야. 법령이라는 건 뭐가 포함돼요? 명령. 우리 중개사 법령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중개사법 시간에는 법률만 봐요? 명령도 봐요? 다 봅니다. 근데 민법은 명령 같은 거 안 보는 거고 민법만 보는 거고. 그래서 법령이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그리고 뭘로 할 수 있죠? 관습법. 관행이 반복되어 오다가 사회공동체의 이제 법적 확신을 얻은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분묘기지권 또는 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건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법률로서만은 아니고 모두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권법, 동그라미 3번에 물권법에 강행 규정이 많은 것도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한 결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거 쭉 나와 있는데 그 물권의 절대성 때문이에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이 8가지가 나올 거야. 이거 좀 이따가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공부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럼 이제 물권의 효력에서 제일 중요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보는 교재랑 일치하나요? 네. 지난주에 그 교재랑 조금 달랐었죠. 몰랐으면 됐고요. 작년 교재가 떠 있어가지고 페이지가 좀 안 맞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 볼게요.